자, 정치 비하인드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부경대 한정택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총선까지 이제 80여일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차 달아오르는데 박사님께서 이번 주 가장 주목한 이슈 어떤 이슈입니까? 네, 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0일 날 실시되는데 70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맞습니다. 근데 뭐 아직 뭐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았고 선거제도 역시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선거와 같이 연동형으로 갈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네. 주요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 분위기는 뭐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뭐 윤심 대 한심, 뭐 친명 대 비명 갈등 등 많은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에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이슈는 지난주에 있었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에 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이 주인이고 대화와 타협이 가장 그 민주주의의 핵심 요인인데요. 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기조를 바꿔달라.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면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가 들려서 쫓겨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죠. 네. 과잉 경호도 문제지만 과연 누가 국회의원의 입을 막으라고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중에 국민이 대화를 끊고 자신의 주장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오바마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하지만 그들을 강제적으로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진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대민주주의를 실시하고 OECD 가입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국민의 또 다른 대표인 국회의원이 말을 했다고 강제 퇴장 당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영화에 나온 영화의 대사처럼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통령실에서는 강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대통령이 위험한 상황이었다. 네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장 영상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것도 참 의아스럽잖아요. 네네, 참 매번 의아스럽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께서도 뭐 동영상 관련 동영상이나 유튜브 보셨겠지만 네. 강성희 의원은 대통령하고 악수 후에 대통령이 지나간 후에 국정 시책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입을 틀어막고 뭐 손을 놔주지 않았다라는 네. 식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네, 뭐 작년에 본 것처럼 뭐 우리가 지금 뭐 MBC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서는 전 국민들에게 듣기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건으로 국민들에게 시각 평가를 실시하는 느낌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강성희 의원의 전과를 문제 삼고 있다고요. 이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 나갔다. 끌려 나갔죠. 입이 막힌 네. 채라는 게 사건의 실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어떠한 정치적 사건의 실체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정치 세력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를 메신저. 공격하는 것이죠. 네. 메신저의 과거 이력으로 그 말을 한 사람 자체,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그 사실 자체를 무마시키려는 시도 역시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강성희 의원의 전과 역시 뭐 사기나 폭력, 강간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과거에 이제 노동운동 관련해서 진행됐던 전과인데 국회의원이 그 전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대표를 강제 퇴장시켰다라는 것은 본질을 피해가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고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경원 이 한 컷의 사진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심하죠. 그게 어쩌면 우리나라 그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네. 백주 대낮에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는 경우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이 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소재도 규명되고 있지 않고 네. 그러한 논의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는 좀 더 눈여겨보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뭐 선거철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정당이 분열하고 공천 과정에서 이제 잡음들이 많이 들리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정당 공천이라는 것은 공직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첨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한 선거는 그 선거 당시의 구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정권 심판론하고 정권 옹호론이 대립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공천 갈등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과 반윤이 대립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친명과 반명의 대립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논의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낙하산 공천들이 과연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심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 어떻게 등장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사는 부산 지역에서도 친윤과 기존 현역 의원들 간의 당내 경선 문제가 조만간 불거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부산에서도 수영구 같은 경우 부산시의 시의원을 3선을 역임했고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고 또한 부산시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시당위원장. 전봉민 의원과 같고 또한 친윤으로 알려진 중앙정치에서 활동했던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었던 장해찬 후보 간의 경선도 재밌을 것 같고요. 네. 또한 뭐 부산 전반의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강서 낙동벨트에서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로 나타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아나운서께서 살고 계신 부산 남구에서도 현역 의원들 두 분이 박수영 의원하고 박재호 의원하고 그 현역 의원 두 분이 경쟁하는 건데 그 결과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슈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찬찬히 따져봐야 할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이 특권을 폐지하자 요구가 본물을 이룹니다. 정당과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특권 내려놓기 공약이 줄을 잇고 있고요. 네. 이 문제를 좀 생각해보죠. 먼저 국회의원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권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 또 누군가가 정리해보니까 정리한 걸 봤더니 이 18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습니까? 뭐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특권들이 이제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 특권이 뭐 한간의 보도들을 보면 뭐 180개다, 200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180개를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순서대로 명확하게 나열해서 적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국회의원의 이제 대표적인 특권으로는 네. 헌법 이제 현행 헌법의 44조와 45조에 나와 있는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네. 국민의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사람에게만 공천을 한다고 표방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관한 논의들을 다시 촉발시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헌법상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가져야 될 권한이고 입법부가 국가를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특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돼서 없어져야 할 구시대적 잔재로 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뭐 영국이나 미국을 포함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의원의 불체포 특권하고 면책 특권은 법적으로 명기되어서 보장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그것들이 나쁜 제도다라는 식으로만 인식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이 실제로 과도하다 싶은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네. 선거 기간에는 거리 구석구석 뭐 시장 막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만나러 다니고. 네. 근데 당선만 되면 네. 공항 귀빈실 이용하고 네. KTX 특실 이용하는 거 이거 이율 배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의원회관 내 의료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을 국회의원 가족까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전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국회에 문의해 보니까요. 뭐 네. 가족 동반해서 의원회관 시설을 무료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에게만 해당된 건 아니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항을 갈 때 귀빈실을 이용하고 KTX 특실을 이용하는 게 네. 국민의 대표로서 상당히 이율 배반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하는데 좀 해주면 안 되나요? 뭐 해줄 수 있는데 네, 이게 그들이 사용하는 걸로 인해서 네, 뭐 매진 처리를 하고 네,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요청을 했을 때 왜냐면 네. 시민들이 비켜줘야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 어저께 그 서천 그 화재 현장 전용 열차. 방문한 것처럼 뭐 전용 열차를 둘 수는 없잖아요. 네. 국회의원 뭐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현행 그 법제상 차관급 대우 받습니다. 차관급 물론 이제 상임위원장급이나 뭐 의장단 같은 경우는 장관급 이상의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장관이나 차관 역시 공항 이용할 때 귀빈실 이용하고 KTX 특실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인이나 경찰도 일정 계급 이상이 되면 네. KTX 특실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요. 교통비 지급도 그렇게 돼 있고 국공립대학교 교수들도 정교수 이상이 되면 KTX 특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유독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만 다소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강요하는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준 다음에 네. 그들이 정해진 임기 동안 제대로 했으면 다음 선거에 찍어주고 제대로 못했으면 다음번에 강하게 처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로 평가하면 그렇죠. 된다. 그게 이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다 많은 권한과 특권을 보장해주고 네.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다음번 선거에서 평가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대의민주주의과에서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 중에 하나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낮은 평가를 하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정인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또 의원실마다 이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들 수 있는데 너무 많다. 또 혈세 낭비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최대 9명 보좌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턴 포함한 거겠죠. 네. 인턴 2명.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 1명에 보좌진 9명. 그러면 국회의원실 하나에 10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이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해도 10명씩 잡는다라고 해도 3,000명밖에 안 3,000명. 되잖아요. 네. 국회 사무처 직원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입법부의 인원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다 포함했을 때. 그렇죠. 부산시 공무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부산시 공무원이요. 네. 꽤 많을 것 같은데. 국회 사무처랑 국회의원, 국회 보좌진 포함한 것보다 훨씬 많죠. 과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혈세 낭비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언뜻 보기에는 맨날 무슨 뭐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하는 일 없이 뭐 각종 비리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욕하고 싸우거나 뭐 이런 것들만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일단 뭐 언론의 특성상 잘하는 것들을 보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만 자꾸 보도하다 보니까 네. 제대로 하는 일들은 보도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일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 일단 법률안 만들어야 되죠. 입법부니까. 그다음에 권력 분립에 따라서 행정부도 견제해야 되죠.
지역구는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죠.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회 활동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민원, 청원 이런 것들을 수리하고 해결해야 되죠. 국회의원들 되게 많은 일을 합니다. 다만 그것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문제점들만 지적되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제가 입법부랑 행정부랑 둘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라고 본다면 국회에 지금 국회의원실에 있는 9명이 예산 낭비다라고 생각하면 그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갖는 권한은 더 어마어마하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임명할 수 있는 자리만 해도 2만 개가 넘는데. 네. 근데 국회의원이 자기의 입법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9명 쓰는 거 가지고 혈세 낭비다, 예산 과잉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24년 국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 650조가 넘습니다.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 가운데요. 네. 입법부인 국회를 국회. 위한 예산은 7천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650조 중에 7천억 원. 많이 차이가 그 나네요. 비중이 네, 비중 1%도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국회 예산 7천억인데요. 이거는 충남 부여군 예산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부여군 인구가 6만 명 좀 넘는데. 물론 뭐 아나운서께서 살고 계신 부산 남구의 1년 예산도 네. 6천억을 넘고요. 그렇게 본다면 국회에 우리가 지금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부의 한 축인 국회에 드리는 공이 얼마나 작은지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고 갈수록 이제 복지국가화되고 행정국가화되고 국민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국가가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행정부의 권한은 갈수록 막대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과다한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법부의 권한 역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많은 권한 주고 좀 더 많은 예산 주고 제대로 일하는지 부정하게 집행되는 건 없는지 상시적이고 철저하게 감시 통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이지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이유만으로 굳이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여당에서는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또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정수를 줄이면 정치가 맑아질까? 라는 이제 명제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 오히려 의원 수를 늘리는 게 특권을 해체하는 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거의 뭐 정치권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는 게 이제 국회의원 정수 축소인데요. 네. 우리나라 현재 이제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데 이거 많아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많게 느껴지긴 합니다. 왜요? 교수님의 앞서 한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언론 보도된 것들만 보이니까 네네. 시민들, 국민들 네네네. 입장에서는 네. 정말 저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걸까? 네. 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국회의원들 안에서도 이거를 카드로 꺼낸다는 것 자체가 네. 문제점을 스스로 도륙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국민이 5,100만 명 좀 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국회의원 정원은 300명. 그러면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들의 수는 대략 한 17만 명 이상이 되죠. 1인당. 게다가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본다면 지역구가 253개니까 거의 뭐 20만 명의 국민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습니까? 그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실제로 OECD 국가 중에 전 국민 대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일본은 인구수 대비해서 의원의 수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만 그들은 일단 양원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시도 부연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제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단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국회의원 수가 국민 대비해서 작은 나라는 멕시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멕시코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후진 네. 국가이기 때문에 제발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좀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왜 그렇다 하면 서구 선진 국가들이나 민주주의를 정착한 국가들은 우리보다 대표자의 수가 더 많을까라는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역구에서 무슨 뭐 청원이 있거나 민원이 있다고 해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서 상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의원이 생각이고요.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저렴한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렴한 상태에서 주요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수를 감축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원형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선거 때마다 의원 정수 축소 요구, 또 특검 폐지 요구가 나올 만큼 한국 사회의 정치 혐오, 또 불신 뿌리 깊은데 실제로 우리 국회 수준이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니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렇게 변호하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럴 거라고도 봅니다. 이 혐오와 불신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을 리 만무한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치의 장점, 희망을 찾는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 보면 이제 대국민 신뢰도 이제 국민들이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다음 기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하느냐라는 거 보면 검찰, 뭐 법관, 경찰, 군인, 대학 교수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반면에 대통령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낮죠. 맞아요.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다고 하더라도 35%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뭐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앞서 말씀드린 검찰, 법관, 경찰, 군인, 대학 교수, 네. 대통령, 국회 중에 국민이 뽑는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내 손으로 뽑았어. 네. 근데 내 손으로 뽑은 사람들을 제일 안 믿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면 대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뽑을 때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이 사람을 뽑으면 내 삶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그들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이러한 정치 발전 역시 경제 발전이나 다른 발전과 같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진 않아요. 어디서 무슨 뭐 대통령 한 명을 바꿨다고 그래서 어디서 선인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확 바뀌어서 내가 어제까지는 되게 비루한 삶을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뭐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삶을 살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보다는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네. 대해서 희망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정치의 장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네. 국민들 정치에 대해 되게 관심 많죠. 네. 뭐 애들도 그렇습니다. 뭐 막 태어난 애들도 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누가 나오면 윤석열이다, 한동훈이다, 이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심이 많은데 관심 많죠. 문제점만 보려고 하면 문제점밖에 안 보이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국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데 우리를 대표하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 애정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죠. 좀 더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심을 가져주면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네.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매체들이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와 같은 학자들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치의 현실을 잘 알려주고 원칙은 이렇고 현재 운영되는 건 이렇고 우리가 내리는 진단과 처방은 무엇이다라는 방향타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관심으로 지켜봐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민주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뭐 연일 좌충우돌 시끄럽지만 그 속에서 또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등과 잡음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마주하는 태도가
세상을 조금씩 앞으로 이끄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정치 비하인드 부경대 한정택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